이반 일리치의 죽음. F. 톨스토이. 제1장. 커다란 법원 건물 벨빈스키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와 검사들은 휴정 시간에 이반 예고로비치 셰베크의 집무실에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 더 유명한 크라소프스키 사건에 이르렀다. 표도르 파실리비예비치는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느라 열을 올렸고, 이반 예고로비치는 내 나름의 의견을 고수했으며, 처음부터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이제 막 받은 소식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군요. 정말입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는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에게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새 신문을 건네며 말했다. 검은색 부골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골로비나는 비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며 친척과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이자 법원 판사인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 이반 일리치는 그곳에 모인 신사들의 동료로서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가 병석에 누운 지는 벌써 몇 주일째였고 불치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자리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만약 사망할 경우 그 자리에는 알렉세이프가 임명될 것이고, 그러면 알렉세이프의 자리엔 빈니코프나 시타벨이 임명될 수 있다고들 생각했다. 그래서 집무실에 모인 이 신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판사들 당사자나 지인들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였다. 이제는 분명히 내가 시타벨이나 빈니코프의 자리로 가겠군. 표도르 바실리에비치가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정되어 있었으니까 이번 승진으로 사무실도 생기고 연봉도 좋기 800루블은 오르겠지. 이제 처남을 칼루가에서 정근시켜달라고 부탁해야겠군.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아내가 무척 기뻐할 거야. 이제는 내가 청와대 식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줄은 알았습니다만. 표토르 이바노비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됐군요. 아니, 정확히 병명이 뭐였습니까? 의사들도 딱히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단은 했지만 제각각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호전될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명절 이후로 못 가봤군요. 계속 가봐야지 생각만 했네요. 그래, 재산은 좀 있답니까? 아내 앞으로 뭔가 좀 있긴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 한들 뭐 변변찮겠지만요. 그렇군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먼데 살아서요. 다시 말해 당신 집에서 멀다는 거죠. 당신 집에서는 다 멀지 않습니까? 제가 강 건너 사는 것도 마뜩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표토르 이바노비치가 셰베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내의 어디가 멀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모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죽음으로 인해 각자의 머릿속에는 직장 내의 인사이동과 가능할 법한 변화에 관한 생각만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 자체는 늘 그렇듯 부고를 접한 모두에게 내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쩌겠어, 죽었는걸.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 가까운 지인들, 이른바 이반 일리치의 친구들은 이와 더불어 이제 예의상 몹시 따분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추도식에 참석하여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조의를 표해야 한다는 떨떠름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와 표트로 이바노비치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법대 동창으로서 스스로 그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다. 식사할 때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과 처남을 자기들 구역으로 데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한 다음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연미복을 차려입고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향했다. 이반 일리치의 아파트 입구에 사륜마차 한 대와 이륜마차 두 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현관의 옷걸이 옆에는 술과 끈, 장식이 달린 금박을 입힌 관뚜껑이 벽에 기대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부인이 외투를 벗었다. 한 명은 이반 일리치의 여동생으로 안면이 있는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모르는 부인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동료인 시바르츠가 계단을 내려오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알아보고는 걸음을 멈추더니 한쪽 눈을 찡긋했다. 꼭 이반 일리치는 바보처럼 굴었지만 당신과 나는 그렇지 않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국식 구렛나루를 기른 시바르츠의 얼굴과 연미복을 입은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 근엄함이 언제나 시바르츠의 장난기는 성격과 모순되었으므로 이런 자리에선 톡 쏘는 매력을 풍긴다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부인들을 먼저 보낸 다음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시바르츠는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 멈추어 서 있었다. 왜 그런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알았다. 분명히 지금 당장 어디서 빈트게임을 할지 의논하고 싶은 것이리라. 부인들은 계단을 지나 남편을 잃은 부인의 방으로 갔고 시바르츠는 짐짓 생각한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장난기 섞인 눈빛에 눈썹을 실룩이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오른쪽 고인의 방을 가리켰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언제나 그렇듯 저기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단 하나, 이 경우에 성호를 그어서 나쁠 게 없다는 것쯤은 알았다. 그 와중에 절을 해야 할지 말지 과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절충안을 선택했다. 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성호를 긋고 약간 허리를 숙이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는 동안 손과 머리의 움직임이 허락하는 한 방을 둘러보았다. 조카로 보이는 청년 둘이 성호를 그으며 방을 나가는데 한 명은 김나지움 학생이었다. 노파 한 명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눈썹이 이상하게 치켜 올라간 부인이 그녀에게 무엇라고 속삭였다. 프로코트를 입은 건강하고 단호한 부제는 어떤 이의도 용납하지 않겠노라는 표정을 하고서 큰 소리로 뭔가를 읽었다. 주방 담당 하인인 게라심이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앞을 사뿐사뿐 지나며 마룻바닥에 뭔가를 뿌렸다. 그것을 보자마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시신 썩는 냄새를 얼핏 감지했다. 이반 일리치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 하인을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간병인 일을 척척 해냈고 그런 그를 이반 일리치는 유달리 아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계속 성호를 긋고 관과 부제와 구석의 탁자 위 성상들의 중간쯤 되는 곳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그러다 한 손으로 성호를 너무 오래 그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멈추어 서서 고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망자는 망자들이 항상 그러하듯 과연 망자답게 유달리 묵직하게 누워 있었다. 빳빳하게 굳은 사지는 관 바닥에 푹 잠기고 영원히 젖혀진 머리는 베개에 닿아 있었으며 여느 망자들처럼 밀랍같이 누런 이마와 움푹 꺼진 관자놀이의 맨살, 윗 입술을 짓누를 듯 우뚝 솟은 코를 내놓고 있었다. 그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보지 못한 사이에 더 여위어서 몹시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모든 망자처럼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의미심장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해야 할 일을 해냈고 더욱이 제대로 해냈다는 표정이 어리어 있었다. 그 밖에도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나 무언가를 경고하는 기색이 담긴 표정이었다. 이 경고가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 적어도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 듯 보였다. 왠지 불쾌해진 까닭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다시 한번 서둘러 성호를 긋고 자기가 생각해도 예의범절에 어긋날 만큼 서둘러 몸을 돌린 뒤 얼른 문 쪽으로 갔다. 시바르츠가 통로방에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뒷짐을 진 채 양손으로 실크헤트를 까불거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바르츠의 장난기 섞인 말쑥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기분이 상길상쾌해졌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가 즉 시바르츠가 이런 일 따위에는 초연할 뿐더러
엘리꺼림칙한 느낌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추도식 같은 사건조차 일련의 법정 절차를 어길 만한 충분한 동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가령 그 무엇도 오늘 저녁에 하인이 새 양초를 4개 준비하는 동안 카드 한 벌을 뜯어서 섞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고.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저녁을 유쾌하게 보내지 못할 까닭은 그다지 없으리라고 말이다. 실제로 그는 마침 지나가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집의 모임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오늘 저녁 큰 놀이를 못할 운명이었나 보다. 또 별로 크지 않고 뚱뚱한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썼음에도 어쨌든 어깨부터 아래쪽으로 내리 퍼져버린 여자가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머리에 베일을 쓴 채 관 맞은편에 서 있던 부인처럼 눈썹을 이상하게 축혀 세운 부인, 그리고 또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신의 규방에서 나와 그들을 망자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추도식이 있을 겁니다. 가시지요. 시바르츠는 어정쩡하게 몸을 숙이고 분명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거절한 것도 아닌 양 걸음을 멈추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알아보자 한숨을 내쉬더니 바투 다가와서 손을 잡고 말했다. 이반 일리치와 절친한 분이셨지요. 잘 안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상응하는 행동을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저쪽에서 성호를 그어야 했듯 여기서는 한숨을 잡고 한숨을 내쉬며 여부가 있겠습니까? 고 말해야 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바람하지 않던 결과가 나왔음을, 즉 그도 감동하고 그녀도 감동했음을 직감했다. 아직 저쪽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잠깐 가시지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이 말했다. 손을 좀 주세요.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안타까운 듯 눈을 찡긋하는 시바르츠를 지나쳐 안쪽 방으로 갔다. 카드는 물 건너갔군요. 다른 파트너를 구해도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용케 빠져나오면 다시 해도 괜찮고요. 그의 장난기 섞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더욱더 깊고 슬프게 한숨을 내쉬었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보다는 고마운 마음에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장밋빛 마포로 장식하고 침침한 등불을 밝힌 거실로 들어가서 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소파에,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나지막한 간이 소파에 앉았는데 용수철이 망가져서 좌석 밑이 울퉁불퉁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다른 의자에 앉으라고 미리 언지를 주고 싶었지만 그러는 것이 자기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으므로 마음을 접었다. 아니 소파에 앉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거실을 꾸밀 때 이 초록색 잎이 그려진 장밋빛 천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일이 떠올랐다. 남편을 잃은 부인이 소파에 앉으려고 탁자 옆을 지날 때 검은색 망토의 검정 레이스가 탁자의 홈 장식에 걸리고 말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빼주려고 일어나자 그 밑에 눌려있던 간이 소파의 용수철이 요동치며 그를 밀어냈다. 부인이 손수 레이스를 빼내려 했으므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자기 아래에서 반란을 일으킨 간이 소파를 제압했다. 하지만 부인이 좀채 제대로 빼내지 못하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다시 일어났고 간이 소파 역시 다시 반란을 일으키며 아예 튀어올랐다. 모든 일이 끝나자 그녀는 깨끗한 목면 손수건을 꺼내고 울기 시작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레이스 소동과 간이 소파가 벌인 전쟁에 심드렁해진 기분으로 눈을 내리깐 채 앉아 있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이반 일리치의 주방 담당 하인인 스콜로프가 깨주었으니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정해준 묘짜리 가격이 200루블 정도라고 보고한 것이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희생양의 표정을 지으며 표토르 이바노비치를 쳐다본 다음 너무 힘들다고 프랑스어로 탄식했다.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리라고 확신한다는 표정으로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담배라도 피우고 계시지요.
그녀는 너그러우면서도 낙담한 목소리로 말한 뒤 스콜로프와 몇 자리 가격 문제를 논의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녀가 땅값을 놓고 아주 요령껏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다가 적절한 가격으로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밖에 몇 자리 이야기를 마친 다음 성가대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스콜로프가 나갔다.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녀는 표토르 이바노비치에게 말하며 탁자 위에 앨범을 한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담뱃재가 탁자 위로 떨어질까봐 걱정되었는지 표토르 이바노비치의 앞으로 냉큼 재떨이를 옮겨놓으며 말을 이었다.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일을 못한다는 것은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위로받을 수 없다. 아니,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면 그분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울 것처럼 다시 손수건을 꺼냈지만 갑자기 자제력을 발휘한 듯 몸을 추스리더니 침착하게 말했다. 실은 상의 드릴 일이 있답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다리 밑에서 움찔거리는 간이 소파의 용수철을 억누르며 몸을 약간 숙였다. 마지막에 그분은 끔찍이도 고통스러워했어. 고통이 심했습니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아휴, 끔찍했어요. 마지막에는 몇 분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목이 잠기지도 않는지 서글꼬박 비명을 질러대더라고요. 정말 참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방문 세개를 넘어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참았는지. 그럼 의식은 있었습니까? 표토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그럼요. 얘가 속삭였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돌아가시기 15분 전에 우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볼료다를 데리고 나가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명랑한 소년이자 어린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성인 동료로서 오랜 세월 가까이 알고 지내온 사람이 그토록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니 자신과 이 여자의 가식에 대한 불쾌한 의식에도 불구하고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또다시 저 누런 이마와 입술을 찍어내릴 듯 솟은 코가 떠오르자 덜컥 걱정되고 겁이 나기도 했다. 꼬박 사흘에 걸친 끔찍한 고통과 죽음. 그건 지금 어느 순간이든 나에게도 닥칠. 이런 생각에 그는 일순간 섬뜩해졌다. 하지만 당장 어찌할 바 모른 채 있으려니 이 죽음은 자기가 아닌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다.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날 수도 없으리라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 구원투수처럼 떠올랐다. 히바르치의 얼굴에 명확히 쓰여있듯 그런 생각을 하느라 굳이 음울한 기분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 이런 판단에 한결 진정된 표트 이바노비치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반 일리치의 임종에 관해 상세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는데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건일 뿐 자기는 전혀 무관하다는 투였다. 남편을 잃은 부인은 이반 일리치가 겪은 참으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이것저것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니 바야흐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었다. 아휴, 표트르 이바노비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서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코를 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코를 다 풀고 나자 그가 말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화를 재개하며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음이 분명한 용건을 말했다. 그 용건이란 남편이 죽은 뒤 어떻게 국고에서 돈을 다 낼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물론 부인은 표토르 이바노비치에게 연금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소한 사항, 심지어 그도 모르는 내용까지 예컨대 이런 경우에 국고에서 돈을 긁어낼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알고 있음이 훤히 보였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좀 더 많은 돈을 긁어낼 만한 방법이 없을지 궁금했던 것이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럴듯한 방법을 궁리해내려고 했었지만 얼마간 생각한 끝에 우리 정부가 참 인색하다고 비난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노라고 예의상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고무의 칸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는 눈치였다. 이 점을 아래챈 그는 담배를 끌고 일어나서 악수를 한 다음 거실로 갔다. 이반 일리치가 골동품 가게에서 샀다며 그토록 기뻐하던 시계가 걸린 식당에서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사제와 추도식에 참석한 지인 몇 명을 마주쳤고 그도 익히 아는 아름다운 아가씨, 즉 이반 일리치의 딸을 보았다. 그는 온통 검은색 상복을 차려입었고 워낙에 가는 허리가 더 가늘어 보였다. 음울하고 단호했으며 거의 분노에 찬 듯한 표정이었다. 피오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도 그가 무얼 잘못했다는 투였다. 딸의 뒤에는 마찬가지로 성난 표정을 한 부유하고 젊은 예심 판사가 서 있었는데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도 알던 사람으로서 듣기로는 그녀의 약혼자였다. 숙연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망자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계단 밑에서 이반 일리치와 똑 닮은 중학생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피오트르 이바노비치가 기억하는 법률학교 시절 어린 이반 일리치의 모습 그대로였다. 울어서 퉁퉁 부은 두 눈은 동정을 잃은 10서너 살의 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눈이었다. 소년은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를 보자 창피한 듯 시무룩하게 인상을 썼다.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망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식은 촛불, 신음, 향의 연기, 눈물, 흐느낌 속에서 이루어졌다.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린 채 서 있었다. 왕자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끝까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고는 맨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나왔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주방 담당 하인 게라심이 고인의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억센 손으로 모든 터레토를 일일이 뒤져서 피오트르 이바노비치의 겉옷을 찾아 내밀었다. 그래, 어떤가 게라심? 피오트르 이바노비치가 무슨 말이든 건네야 했기에 말했다. 안 됐나? 하나님의 뜻인걸요. 우리도 다들 그리로 갈 텐데요. 게라심은 농부다운 촘촘하고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인 사람답게 힘차게 문을 열고 마부를 소리쳐 부르더니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를 마차에 태웠다. 그러고는 뭔가 다른 할 일이 생각났는지 다시 현관으로 뛰어갔다.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향과 시신과 석탄산 냄새에 쩔어 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유달리 상쾌한 기분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 물었다. 늦지 않았군. 포도르 바실리에비치 댁에 잠시 들르지. 피오트르 이바노비치는 출발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딱 첫 판이 끝나는 중이었으므로 5번째 사람으로 새 판에 끼어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1장입니다. 1장은 이반 일리치가 이제 죽은 그런 장례식장의 분위기, 거기에 모인 친구, 동료, 판사들,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딸과 사위, 아들이 등장을 하죠.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세속적이고 어, 죽음의 슬픔보다는 당장의 어쨌든 연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뭐 수입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와이프, 또 그러한 너무나 슬퍼하는 또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들은 아무래도 또 이반 일리치의 부재에 따른 승진이나 이직, 인사이동에 대한 꿈과 걱정들을 하고 있는 딱 그 죽음 직후에 어, 장례식장에 모이는 모든 가족과 동료에 대한 솔직한 그들의 태도와 기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